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최윤입니다. 정보경입니다. 삼성전자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투심이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AI 반도체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왔고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이 다시 한번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도 급등했습니다. 시장은 이중 악재에 의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 시장은 공식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반도체주들 중심으로 쏠림으로 계속해서 시장이 갔었는데 결국에는 순환매가 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실 반도체주는 내렸지만은 그 안에서 상승 탄력을 아주 강력하게 받아간 업종도 있었습니다. 헬스케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에 맴도는 그러한 기업들도 있었고요. 어제 한국 증시에서도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내렸지만은 다시 한번 화장품주 쪽으로 상승 탄력이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수출 지표만 보더라도 사실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화장품 괜찮고 조선도 괜찮습니다. 이게 시장에서 순환매가 돌지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 다시 한번 투자 심리가 언제쯤 살아날지 저희 마켓 시그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있었던 이슈들과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저와 함께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의 마감 상황입니다. 일단 국제 유가는 오늘 상승했지만 다우 지수는 하락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0.25% 약세를 보인 다우 지수고요. AI 반도체 하락을 하다 보니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가장 강하게 빠졌습니다. 1.16% 하락한 나스닥이고요. S&P 500도 0.45% 하락하면서 이중 악재를 맞은 뉴욕 증시는 오늘 3대 지수가 일제히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이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오늘 유가가 반응을 했는데요. WTI는 5% 넘게 상승했습니다. 브렌트유도 동반 상승했고요. 우리 시간 5시 기준으로 WTI가 배럴당 72달러에 거래가 됐습니다. 한편 삼성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투심은 악화되는 모습이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 넘게 하락하면서 오늘 급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시장을 움직인 이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와 함께 마켓 무버 이슈로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AI 반도체주가 삼성전자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높아진 기대치에 급락을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하나씩 살펴보시죠. 삼성전자 실적의 핵심 내용입니다. 어제 2분기 잠정 영업이익 89조 4천억 원을 발표했는데 전년 대비 무려 19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도 상회를 했고요. 매출 171조 원으로 시장 예상에 대체로 부합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조금 달랐죠. 이 정도 실적으로도 AI 기대치를 만족시키기 어려웠다라는 부분에 시장은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쪽으로 차익 실현 매물 강하게 나왔는데요. 반도체가 무너진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호실적, 시장의 기대는 넘었지만 초대형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라는 평가가 나왔고요. AI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은 상당히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메모리 고점론, 가격 상승이 수요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키웠고요. 올해 급등한 AI와 메모리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중국 기업 딥시크 이슈도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자체 AI 추론용 칩을 개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AI 반도체 경쟁이 심화될 거라는 우려를 키우면서 이쪽으로 투심이 상당히 위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결국 메모리 업황의 고점 가능성에 AI 투자 지속성 우려까지 부각이 되면서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확대된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시장에서 종목별로 한번 반응을 살펴보시죠. 일단 마이크론, AMD, 브로드컴, 인텔을 비롯해서 반도체 장비주까지 일제히 약세를 보였는데요. 엔비디아는 오늘 낙폭을 줄여가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의 강세도 두드러졌고 에너지주와 헬스케어주 쪽으로도 강세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만 강하게 조정을 받았고 특히나 AI 대형 플랫폼으로는 자금이 이동하는 순환매 장세가 펼쳐졌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변수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일단 7월 말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에서 메모리 사업부의 수익성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10일 SK하이닉스 ADR 상장이 예정돼 있습니다. 얼마나 흥행을 할 수 있을지 해외 투자자의 수요까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AI 투자 확대가 실제 메모리 수요와 실적으로 이어질지가 결국은 중요한 부분이고요. 빅테크 AI 투자가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계속 중점적으로 보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시장의 또 다른 이슈는 국제 유가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이 다시 한번 고조가 됐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확인을 좀 해보시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상선에 대해서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47개국 연합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의 위협 등급을 심각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최근 24시간 동안 상선 3척이 피격됐다면서 극도의 경계가 필요하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해서 이란산 원유 제재를 재개하고 나섰는데요. 이어서 시장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 재확대됐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WTI와 브렌트 동반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부각됐는데요. 금리와 달러가 동반 상승했고 에너지주는 유가의 급등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결국 오늘은 이 중동 정세가 다시 한번 시장 변동성의 핵심 변수로 부상한 날이었습니다. 이어서 체크해보실 포인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추가 공격이 있을지 반드시 좀 살펴보셔야겠고요. 미국과 이란의 대응과 휴전이 유지될지 여부도 중요하겠습니다. WTI가 70달러 선, 브렌트유가 75달러 선 이상에서 안착할지 여부도 중요하겠고요. 오늘의 유가 상승이 결국 미국의 물가와 연준의 금리 전망에 미칠 영향이 중요해지겠습니다. 자, 한편 오늘 나스닥 100에 편입된 스페이스X 기대와 다르게 약세를 보였는데요. 어떤 이유였는지 자세한 종목 이야기는 최효은 앵커와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게 삼성전자의 실적이 뉴욕 증시에 오히려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실적이 발표되고 난 후 한국의 많은 증권사에서는 뇌동 매매를 하지 말자라면서 오히려 지금은 매수를 해야 할 시기다라는 투자 의견들을 대체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충당금을 포함하고도 영업이익 89조 원대였고 P와 Q가 모두 다 급격하게 인상되는 상승하는 시기다라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실적 자체가 흔들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 실적을 하나하나 눈으로 확인하고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차익 실현 매물들이 조금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굉장히 오래 쉬어갔던 업종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멈춘 것도 아니고 세론이 크게 나온 것도 아닙니다. 다만 순환매가 강력하게 돌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상승하는 업종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지금 시장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한 가지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바로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AI 쪽이 흔들린다면 엔비디아의 주가가 흔들렸어야 되는데 엔비디아의 주가는 보시다시피 오히려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0.71%의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그 옆에 보이는 AMD, 인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주가가 4%, 9%, 6% 빠졌지만 엔비디아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것도 그럴만합니다. 왜냐하면은 AMD,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같은 기업들 사실 이번 해 들어서 주가가 세 자릿수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주가는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기업들 대비해서 굉장히 부진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편하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큰 악재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주가가 보시다시피 굉장히 편안한 모습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올라왔느냐 그리고 이 종목들을 가진 투자자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얼마나 팔고 싶은가를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팔 이유가 있느냐가 결국에는 많이 올라온 기업들이 있는데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0.5%대 상승세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보시다시피 반도체주들은 전반적으로 하락을 한 가운데서도 팔란티어의 주가가 1%대 상승 흐름 나오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팔란티어가 사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계속해서 연이어서 받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멕시코에 첫 민간 고객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7거래 연속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조용히 상승 탄력을 받아오고 있는 기업이고 소프트웨어주 같은 경우에는 간밤 시장에서도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상승 쪽으로 오히려 고개를 틀고 있는 모습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장비 쪽은 좀 크게 흔들렸습니다. 램리서치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와 같은 기업들 대체적으로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어제 한국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 공급망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 하락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샌디스크의 주가도 7%대 하락세.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AMD 그리고 인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와 같은 이러한 기업들 사실 주가가 상승할 때도 이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아주 강력하게 상승한 날에는 나스닥이 1, 2% 오르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올라간 날에는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간 날도 함께 이렇게 이 정도의 하락폭을 보이다 보니 사실 시장이 크게 흔들렸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메타와 같은 기업도 오히려 상승 탄력을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2.5%대 상승 흐름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고 그리고 텔레콤 3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버라이전 1.2%대 상승, T모바일 2.4%대 상승 그리고 컴캐스트와 같은 기업들도 강보합 수준 유지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가 내렸던 이유는 캐터필러 때문이었습니다. 캐터필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가가 4% 가깝게 장중에 하락세 나왔고요. 결국에 마감에는 3%대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스카이캐치를 인수한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뿐만이 아니라 AI 관련주가 일제히 내리면서 AI 데이터 센터 건립이 좀 늦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이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건설주 대표적인 중장비 기업 캐터필러의 주가가 함께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월마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탄력을 보였는데요. 0.8%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수천 개의 품목에 대해서 가격을 인하를 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고 월마트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들의 이목의 중심을 현재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보시다시피 0.8%대 상승 그리고 이렇게 월마트만 상승한 것이 아니라 소비재 쪽, 방어제 쪽에 아주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P&G 2.3%대 상승 흐름 나왔고요. 그 이외에도 음식료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탄력을 아주 강력하게 가는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간밤 증시에서 어떠한 기업들이 특징적으로 움직였을지 함께 세 가지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실적만 두고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이었습니다. 영업이익과 매출이 모두 다 괜찮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장에서 100조 원대까지 보고 있긴 했는데 충당금을 포함해서 89조 원대였습니다. 이게 엄청난 사실은 이 안으로 들어가서 분석을 해보면은 서프라이즈였지만은 이 겉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는 100조 원대를 봤는데 이 앞자리가 8자네라는 이러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고 매도세가 아주 강력하게 좀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삼성전자 실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호실적을 발표했고 가이던스도 좋았는데 단순히 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단을 보고 약간의 좀 실망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4.7%대 하락세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삼성전자 실적이 많은 것을 흔드는 뉴욕 증시였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6%대 하락세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의 주요 장비 공급 업체입니다.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는 2026년 들어서 계속해서 삼성전자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기업의 협력 확대 소식은 이번 해 들어서 연이어서 나온 바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충격을 조금 더 강력하게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은 스페이스X입니다. 오늘 나스닥 100 편입 첫날이었는데요. 주가는 보시다시피 7% 가깝게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자금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조금 하락폭이 컸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만 월가의 대체적인 투자 의견은 매수였습니다. 스트롱 바이까지 나왔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기업 모두 다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세 가지 기업을 특징주로 꼽은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을 대변해주는 기업들이기 때문인데요. 정리를 좀 해보고 가시죠. 오늘은 CNBC에서 2명의 애널리스트의 투자 의견을 인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앞으로 실적 시즌에서 가장 큰 위험 요인을 보여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삼성전자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CNBC도 관련된 투자 의견을 함께 인용하기도 했는데요.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장의 예상치를 얼마나 뛰어넘느냐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실적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시장의 예상치를 나오는 것을 넘어서 뭔가 그 다음 걸 보여줘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그것을 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어제는 잠정 실적 발표 날이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시장에서 약간 간과한 듯하고요. 7월 30일에 삼성전자는 컨퍼런스 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또 뭔가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발언이 나온다면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겠죠. 다만 지금 구간에는 좀 주가가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빠르게 차익을 실현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이번엔 스페이스X가 나오는데요. 스페이스X의 하락은 시장의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을 줄이는 분위기를 보여주는 신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름이 약세장이기 때문에 위험 자산을 좀 줄이려는 그러한 어떤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관련된 기업들, 삼성전자라든지 스페이스X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면은 투자자라면 사실 지금쯤은 약간 비중을 축소할 만한 시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AI 내러티브가 훼손된 것은 아니다라는 게 대체적인 중론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장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리고 순환매가 어느 쪽으로 다시 한번 강력하게 나올지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현지 시간 화요일 시장 함께 정리해보고 왔습니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쪽으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왔고요. 국제 유가의 급등이라는 악재도 있었습니다. 순환매 장세가 펼쳐진 시장이었는데 위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마이클 버리의 인디언 기후제가 이제 먹힐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구독자 수가 좀 늘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인공지능 시장에 대한 붕괴를 외쳤잖아요. 네. 붕괴까지는 모르겠는데 서브프라임 때 한번 재미를 보고 그렇게 큰 또 어떤 하락을 원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우려들. 그러니까 이거 사실 사후 해석이거든요. 제가 계속 주장하는 바대로면. 네. 지금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하락의 이유를 갖다 붙이긴 쉬워요. 뭐 마이클 버리 얘기대로 갖다 붙여볼까요? 삼성전자의 그 호남권을 비롯하여 대규모 투자가 고점의 신호라고 말했잖아요. 그게 일리가 있는 게 이번에 삼성전자 최대 실적 나온 결정적인 요인이 메모리 반도체인 D램 낸드 플래시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해서 그래요. P 곱하기 Q 했을 때 가격 곱하기 생산량에서 생산량이 는 게 아니고 가격이 는 거죠. 근데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하면 생산이 늘어버릴 거 아니에요. 가격이 다운될 거 아닙니까? 가격이 다운될 건 뻔한 얘기잖아요. 지금 생산이 모자라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회장님도 똑같은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까지 생산 시설을 확충했다면 애플의 팀쿡이 걱정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그럼 반대로 말하면 그 무슨 얘기인가요? 생산 시설을 앞으로 이 돈으로 확충하게 되면 가격이 안정된다는 뜻이죠. 결국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회장님이 하신 얘기가 D램 가격, 낸드 플래시 가격의 하락을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건 물론 제가 사후 해석한 겁니다. 주가가 빠지니까요. 그 주가가 빠진 이유를 사후 해석하자면 이런 지금 상황이라는 겁니다. 가격만으로는 버틸 수가 없고 가격이 지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권사에도 그런 거 나오지 않았어요?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로 올라가는 게 매도의 신호다. 예,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인디언 기우제식으로 맞은 거죠. 네. 시장 하락에 대해서 어떤 이유를 좀 찾아볼 수 있을지를 위원님께서 정리를 좀 해주셨고요. 월가의 시그널은 어떤 게 있을지 키워드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월가의 시그널 첫 번째 키워드는 엔비디아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엔비디아의 가격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과연 지금이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일지 어떤 시그널을 받아볼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죠. 네, 그래서 이제 월가에서 다시 이런 의견들이 포커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 좀 움츠러들었던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하반기 부활 가능성 이걸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너무 뜨겁게 올라서 에너지를 비축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충분히 쉬어서 드레드풀이라는 어떤 언론의 단어까지 나올 정도로 네. 주가가 부진했던 네네.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그 자리를 메꿔줄 것이다. 그런 의견들이 원래 있었는데 이제 시장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을 하고 메모리 반도체 주가가 하락을 하니까 다시 여기를 비추고 있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 엔비디아가 매력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하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몇 달간 정체되어 있는데 그게 비이성적인 우려라고 평가를 했더라고요. 네.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빠진 게 아니고 그냥 감정적으로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엔비디아 주가가 부진했다. 하지만 내년을 앞두고 보면은 아주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목표 주가도 좋게 산정을 했습니다. 네, 매출 전망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의 의견이고 특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워낙 크게 오르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주가 수익률과 좀 비교를 해놨네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ETF는 100%가 올랐는데 그 오를 동안 엔비디아는 5%밖에 못 올랐습니다. 이제 저런 거를 보고 뭐 드레드풀이라는 단어를 붙였는데 뭐 그래도 올랐잖아요.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에 아직도 가장 시가총액이 큽니다. 자, 근데 뭐 이제 상대적인 거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AMD가 네네. 워낙에 올랐기 때문에 2배 오르고 AMD는 2배에서 3배 사이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대장주 역할을 하다가 조금 수익률이 별 볼 일 없으니까 굉장히 조금 낮게 평가를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무시하기에는 너무 싼 가격이다. 우려가 과장됐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뭐 한동안 반도체 랠리가 워낙 강했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그 안에서 좀 상대적으로 소외가 됐었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에 좀 부담이 됐던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다음 화면을 통해서 그 이유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많이 나왔던 얘기죠. 네. 구글이나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방금 전에 또 뉴스 또 그것도 나왔더라고요. 이제 오픈 AI랑 엔트로피 네네. 의존도를 줄이려고
자기 마이크로소프트 자체 AI 비중을 높인답니다. 그러니까 그 AI 생성형 AI도 그렇고 자체 칩도 다 내재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너무 이거 솔직히 갑질을 하려는 건 아니지만 워낙에 칩의 성능이 좋았기 때문에 부르는 대로 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세서를 AI 칩을 쓰려고 그리고 그 시도를 넘어서서 제3자 판매 저게 또 이제 이슈가 됐던 거죠. 내부적으로만 썼으면 됐는데 그걸 외부로 팔려다 보니까 엔비디아랑 부딪혀 버린 거죠. 그다음에 이제 차세대 제품 지연 우려. 엔비디아 차세대 AI 인프라 제품이 빨리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 실적도나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엔비디아가 계속 눌려 있었던 상황인데 내년도 저게 진짜로 저렇게 나오나요? PER이 14배면 저건 뭐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네, 너무 싼데요? 역사적인 저평가 수준이라는 거를 2027년 예상 실적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군요. 그래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PER이 20배도 안 된다는 건 진짜 대단하네요. 네, 물론 내년도 예상 실적 기준입니다. 네. 내년도 EPS 기준으로 해서 현재 주가를 따졌을 때 14배라는 거예요. 내년도에 주가가 오르면은 PER이 바뀔 수도 있겠죠. 네. 근데 현재 기준으로 14배밖에 안 된답니다. 내년도 예상 실적 기준으로. 그래서 나온 게 목표 주가가 285달러입니다. 네. 그러니까 EPS를 산정하고 14배로 곱했겠죠. EPS 곱하기 PER이 주가니까요. 그래서 285달러면 현재 주가로부터 45%가량 상승 여력. 자, 그래서 인내심을 갖고 할인된 가격일 때 매수하라고 합니다. 네, 목표 주가를 285달러로 제시하면서 지금 굉장히 할인된 가격이다라는 의견을 내놨는데 간밤에 반도체 섹터가 좋지 않은 가운데 엔비디아는 그래도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이 어땠길래 좀 부진했다고 했는지 좀 차트를 통해서 살펴볼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주가라고 표현하기가 애매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갈래가 다 나눠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도 반도체주잖아요. GPU. 근데 GPU 쪽이 간 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쪽이 간 거죠. 메모리 반도체 주가가 지금 조정받는 거고 GPU 주가는 아예 안 갔기 때문에 미리 조정을 받았죠. 메모리 반도체 주가들 날아갈 때 5월 달부터 GPU 만드는 업체들은 계속 조정을 받았어요. 지금 5월 달부터 계속 내려가가지고 지금 일단 200달러가 깨진 상황이라 조금 불리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기 200달러가 보시면 4월 달, 5월 달에 계속 지지가 됐었는데 이제는 저항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를 만약에 뚫지 못하고 밑으로 쏠려버리면 균형의 축이 무너지면서 더 아래로 한번 급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엔비디아와 관련해서는 성장성 대비 밸류가 매력적이라면서 현재 가격이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라는 골드만삭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셨고요. 월가 시그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월가 시그널 두 번째 키워드 이어가기 전에 방금 나온 속보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이 재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군이 이란을 겨냥해서 강력한 공습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대응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보셔야겠고 국제유가 간밤에 급등한 흐름이 있었는데요. 유가의 흐름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일단 2.76% 상승하고 있는 유가 흐름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저희가 오늘 마켓 비하인드에서 더 이어가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마켓 시그널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월가의 시그널 두 번째 키워드로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이번엔 애플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JP모건이 애플의 목표 주가를 325달러에서 345달러로 상향을 했습니다. 곧이어서 실적 발표까지 앞두고 있는 애플인데 좀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이제 또 믿을 거는 실적이죠. 실적 시즌이 또 다가오잖아요. 3, 6, 9, 10이잖아요, 여러분들. 1분기, 2분기, 3, 4분기가 3, 6, 9, 12로 했으면 이제 그 다음 달부터 한 달 반 정도. 그러면 이제 4, 7, 11 여기를 기점으로 실적 발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7월 달, 8월 달 중순까지 쭉 이제 실적 발표가 몰려 있죠. 매그니피센트 7부터 시작해서 메모리 반도체부터 다 몰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플은 7월 30일 날 2026년도 회계연도 3분기
실적 발표가 예상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랑 그 똑같아서 편하네요, 저거는. 왜냐하면 이 미국 기업은 다 달라가지고 2027년도 1분기 실적 발표인 것도 있거든요. 저거는 딱 맞네요. 우리나라 계절상으로 그러네요. 딱 맞아서 편하고요. 애플이 목표 주가가 345달러로 상향했습니다. 예, 최근에 그 아까 계속 말씀드린 그 이슈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네네. CEO가 사실 뭐 근데 그렇게까지 발언을 했었어야 되나 싶습니다, 저는. 왜냐면은 벤더잖아요. 애플이 잘 팔려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칩도 잘 팔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조금 가격을 할인해 줘야 애플도 가격을 인상 안 할 수 있고 뭐 이런 관계라서 서로 자극을 하지 않는 건 좋은데 뭐 맺힌 게 많았나 봐요. 그래서 팀쿡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칩 가격 인상에 애플도 한몫을 했다. 예전에 자기가 잘 나갈 때 우리 칩 가격을 제대로 쳐줬으면 우리가 그때 생산 시설을 확충했을 텐데 그때 돈을 안 줘서 생산 시설을 확충 못해서 지금 수급 부족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애플의 팀쿡은 그래서 우리 그런 거는 그렇다 치고 일단은 소비자 가격을 인상해야 된다. 그래서 부담이 된다고 했는데 이 삼익 채터지 JP 모건 애널리스트는 가격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 제품 수요는 견조하다. 네. 이런 배경 하에 목표 주가 상향했습니다. 네, 수요도 견조할 거고 성장 동력도 계속 유지가 될 거다라는 이제 월가의 의견인데 7월 30일 3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다음 화면 통해서 한번 이어서 얘기 나눠보죠. 네, 애플이 그 중요할 거예요. 그냥 8월 달부터 쫙 있기 때문에 네. 좀 스타트를 끊는 입장이거든요. 주당 순이익이 1.89달러 예상이고 전년 동기 대비 2025년도 3분기 대비 20.4% 상승한 수치로 컨센서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088억 6천만 달러가 지금 매출액으로 나와 있는데 전년 대비 16%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잡혀 있습니다. 자, 저것을 이제 뛰어넘어야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겠죠. 네. 그리고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한 뉴스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 이야기도 준비가 돼 있네요. 네, 지금 사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부터 결국에는 저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받는 거잖아요. 3사에서 네네. 다 저기 들어가는 것들이. 근데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3분기부터 올린다는 소식이 지금 어저께 중국 그 뉴스랑 마켓워치로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아이패드랑 맥 평균 가격을 20% 인상했는데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애플의 충성도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20%씩 인상을 팍팍 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워낙에 올라서 지금 마진폭을 유지하려면 올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가격 인상을 했고요. 아이폰 18 라인업 출시 예상도 되어 있네요. 프리미엄 버전이 먼저 나온다고 합니다. 올 가을에. 그리고 내년 초에 기본 모델이 나온다고 하는데 저 아이폰 18도 가격이 상당히 높게 책정돼서 나올 것으로 지금 한 대당 그 잘못하면 300만 원을 줘야지 살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제품 가격 인상과 수요 둔화가 이제 최대 우려할 부분이 되는 애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 동력이 충분하다는 근거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좀 짚어서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워렌 버핏이 맨날 그 버크셔사의 주총에서 얘기하던 그게 1번으로 있네요. 충성도 높은. 네네. 자기 손녀가 애플 아이폰 모델 나올 때마다 맨날 사는 그 충성도를 보고 네. 자기가 필수 소비자로 인식해서 그 투자를 결정했다고 하잖아요. 여기도 똑같네요. 충성도 높은 고객 기반, 강력한 브랜드 파워. 저것 때문에 가격 인상을 하더라도 감수하고 아이폰, 아이패드를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 어깨를 으쓱하는 거죠. 나 이렇게 비싼 거 쓴다.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서비스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 애플은 워낙에 생태계가 굳건해가지고 이 지금 거기에 생태계 한번 발을 들이게 되면 계속 거기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플 서비스 센터 우리나라에 엄청 큰 거 많잖아요. 거기를 맨날 가는 이유도 서비스를 거기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웨어러블 헬스케어 AI 신성장 분야 확대했고요. 제품 생태계 확장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시너지. 그래서 이런 여러 성장 동력이 예상보다 더 네. 나은 매출과 이익 달성을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이 애널리스트가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단기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 더 주목을 받는 애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좀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최근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도 이어서 한번 살펴보죠. 네, 아까 이 P 곱하기 Q 얘기 드렸지만 네. 똑같잖아요. 가격을 올리면 좋은데 왜 우려를 하는 거죠? Q가 줄어들까 봐. 근데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Q가 같이 올라버리면 대박이 나버리는 거죠. 애플이 가격을 올렸는데 더 많이 팔려버린다.
그럼 픽오파의 큐가 더 커져 버리네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애널리스트도 좋게 평가를 한 것 같고 주가도 갑자기 확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매그니피센트 7이 만약에 부활해서 이 자리를 메꿔준다면 메모리 반도체 주가가 굉장히 부진에 빠지더라도 주식 시장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애플의 주가를 보면은 지금 네. 최고가 수준에 다시 근접을 어제 했거든요. 장중에 뚫을 뻔했습니다. 지금 6월 달에 그러네요. 최고가를 뚫을 뻔했어요. 지금 다이렉트로 뚫지는 못했는데 왜냐하면 밑바닥에서 바로 올라왔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뚫지 못했지만 한 번에 갈 수 있는 갈 때까지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갭이 2개가 있는데 이 갭을 뚫는 방법은 상승 갭으로 뚫던가 아니면 이런 장대 양봉으로 부셔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히 강한 장대 양봉으로 이 두 갭을 하락 갭을 다 부셨습니다. 여기 보면 거래량도 월등하죠. 돈이 엄청나게 몰렸다는 거죠. 네.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밀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전고점에서 한번 쉬었지만 다시 한번 발동 걸리면 지금 저 신고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애플이 이렇게 고가를 쳐주면 굉장히 좋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올라서 가격 인상을 했는데 소비자가 수량을 매수를 안 줄였네? 애플 아이폰을 계속 사네? 이렇게 되면 확신을 갖고 위로 올라가 버리죠. 다시 매그니피센트 7의 시대가 가을에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애플의 메모리 비용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제품 가격 인상이 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견조할 거라는 월가의 전망. 그래서 목표 주가는 345달러까지도 보고 있고요. 최근에 거래량도 그렇고 신고가 경신이 다시 한번 기대된 애플이었습니다. 오늘의 월가 시그널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머스노 5입니다. 개장 전에 알아야 할 5가지 뉴스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가장 첫 번째 뉴스입니다. 딥시크가 자체적으로 AI 칩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이 보도로 인해서 사실 간밤에 뉴욕 증시 반도체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도 약화된 부분이 있는데요. 다만 이 뉴스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AI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쪽 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의미는 기업들이 역시나 아직까지도 돈을 많이 쏟아부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관련된 뉴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자체 AI 칩 개발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는 딥시크가 약 1년 전부터 칩 설계와 파운드리 업체 등과 협력하며 자체 반도체를 개발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체 칩 개발이 성공하면 엔비디아와 화웨이 등 외부 반도체 공급업체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픈 AI와 엔트로픽 등 글로벌 AI 기업들도 자체 AI 칩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출 규제로 중국 기업들의 첨단 AI 칩 확보가 어려워진 점도 개발을 서두르는 배경으로 꼽힙니다. 로이터는 딥시크의 합류로 AI 반도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AI 주도권 경쟁이 소프트웨어를 넘어 반도체 기술 경쟁으로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네, 자체적으로 AI 칩 개발에 나서는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이 개발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발 성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이어서 두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또 핫했던 이슈 중 하나일 것 같은데요. 스페이스X가 오늘부터 나스닥 100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하락을 했고요. 월가의 투자 의견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괴리가 나타난 걸까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스페이스X가 나스닥 100 편입 이 첫날에 주가는 7% 가깝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다만 월가는 일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내놨습니다. JP모건과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등은 매수 의견과 함께 205에서 300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우주 발사와 위성통신, AI 인프라 사업의 장기 성장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 나스닥 100 내 비중이 약 1.3%에 그쳐 패시브 자금 유입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IPO 당시 유통 물량이 적었던 만큼 향후 보호예수 해제에 따른 변동성도 변수로 지목됐습니다. 시장에서는 단기 주가보다는 장기 성장성이 핵심 투자 포인트라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AI와 우주 산업을 동시에 아우르는 대표 성장주라는 기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은 나스닥 1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 유입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은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의견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주가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이어서 세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는 SK 하이닉스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SK 하이닉스의 미국 ADR 주식 개탁 증서의 상장에 대해서 흥행 조짐이 보인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수요가 견조하기 때문이다라는 의견 때문이었는데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SK 하이닉스의 미국 ADR 공모에 글로벌 기관 투자가들의 대규모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과 영국의 주요 기관 3곳이 최대 7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의향을 나타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전체 공모 물량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오는 10일 나스닥에서 ADR 거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일부에서는 메모리 업황 둔화를 이유로 신중론도 제기됐습니다. 다만 AI 메모리 시장의 핵심 기업이라는 점에서 장기 성장성은 여전히 높게 평가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ADR 상장이 글로벌 투자 기반 확대의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ADR 상장이 한국 증시의 또 다른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희망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뉴스 바로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의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날로 돌아가서 그때를 기억해 본다면은 삼성전자가 호실적을 발표했을 때 주가가 상승을 매번 했던 건 아닙니다. 블룸버그가 관련된 투자 의견을 인용해서 보도했는데요. 6번 어닝 서프라이즈 때 10번 주가가 하락했다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네, 삼성전자가 2분기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오히려 급락했습니다. 블룸버그는 2019년 이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16차례 가운데 10번은 실적 발표 당일 주가가 하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AI 메모리 호황에 대한 기대가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기 때문으로 해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적 발표 시점에는 대부분 호재가 이미 주가에 선반영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파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시장에서는 앞으로 높은 실적보다 시장 기대치를 얼마나 뛰어넘느냐가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AI 기대감이 높아질수록 실적보다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더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16번의 어닝 서프라이즈 가운데 10번 정도만 상승했다. 6번은 하락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다만 그 이후의 주가를 트랙해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긍정적인 실적을 나타낼 때마다 주가는 우상향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빠르게 반등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기간 조정에 오래 들어가게 될지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딱 맞는 투자 의견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프리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AI 관련 기업들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면서 더운 시즌, 여름에는 저 변동성에 우량주를 담는 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방법이 될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관련된 탑픽 종목들도 제시했는데요. 어떤 기업들을 탑픽으로 제시했을까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제프리즈는 AI 투자 열기로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며 저변동 우량주를 추천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과잉 투자와 빅테크의 AI 투자 회수 가능성 등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S&P 500 모멘텀 지수는 2024년 이후 시장 수익률을 70% 이상 웃돌며 닷컴 버블 당시와 비슷한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제프리즈는 단기적으로 AI 중심의 모멘텀 장세가 되돌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추천 종목으로는 에브비와 넷플릭스, 맥도날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홈디포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나 에브비를 성장성과 현금 창출력을 겸비한 최선호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제프리즈는 변동성이 커질수록 안정적인 실적과 현금 흐름을 갖춘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AI 기업들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저변동 우량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머스트노5와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 네, 히든글로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수급에 숨겨진 한국 기업들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모셨습니다. 타키온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첫 번째 기사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어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잠정 실적을 예상대로 발표했습니다. 발표했고 이제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엄청나게 급락을 했죠. 이 부분은 이제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습니다. 왜 주가가 떨어졌는지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우, 참 시장이 어렵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충당금을 포함하고도 89조 원대라는 영업이익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좀 시장의 셈법이 좀 복잡해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뭔가 엄청난 어닝 비트를 사실 원했는데 그게 안 나왔고 그래서인지 사실 뭐 주가가 내린 걸까요? 아니면은 뭐 많이 올라왔으니 내린 걸까요?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이게 명확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는 이 히든글로벌이라는 코너는 외신의 또 시선을 다루는 코너이기 때문에 오늘은 블룸버그는 그러면 삼성전자가 왜 떨어졌는지를 해석하는 이 기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라고 하던가요? 예. 일단 어제 수치를 보면 영업이익으로 89조 원을 내놨습니다. 2분기 잠정시제 영업이익으로 89조 원을 내놨는데 정확하게는 충당금이 얼마인지를 갖다 공시해서 발표하지는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의 전망을 보면 이제 충당금으로 1분기, 2분기를 다 쌓아야 되니까 충당금으로 17조 원 정도를 쌓았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7조 원을 갖다가 더하면 이제 106조 원이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예전 기준으로 한다면 삼성전자가 보통 인센티브를 이제 4분기에 맞춰서 그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 보고서를 했던 그 시점에 이제 인센티브가 재무제표에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노사 합의 때문에 이제 워낙 인센티브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러면 4분기에다가 모든 것을 다 반영하면 부담이 크니까 1분기, 2분기 나눠서 이제 반영을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1분기에는 이미 그때 노사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노사 합의가 끝난 첫 번째 분기가 이번 분기입니다. 그래서 1분기랑 2분기를 합쳐가지고 17조 원 정도의 충당금을 쌓았을 것이다. 그러면 예전 기준으로 한다면 106조 원이라는 엄청난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그건 고려하지 않고 야 일단 충당금을 쌓았건 안 쌓건 일단 나온 숫자가 89조 원이니까 89조 원이라는 수치는 우리가 예상했던 수치이다. 라는 맥락에서 세론 뉴스라는 관점에서 이제 그 어제 대규모 매도를 했습니다. 어저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무려 1조 8천억을 매도했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또 어저께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서 억울하다 볼 수도 있지만 어쨌건 현실은 이제 충당금 때문에 그 영업이익이 이제 100조 미만으로 하회했다는 점을 갖다가 외국인들은 이제 주목하면서 무려 엄청난 이제 1조 8천억을 매도를 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7% 이상 떨어졌죠. 뭐 장주에는 그보다 더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감아 올리면서 감아 올렸다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까지 떨어진 것은 과도하다라고 이제 예상했던 반응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대규모 매도를 말미암아 주가 하락은 이 때문에 빚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주가는 왜 폭락했을까입니다. 그렇다면 폭락한 이유를 뭐 수급 때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간단한 수급 때문에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조 원이 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원래 그러니까 DS 부문, 그러니까 그 반도체만 따지는 DS 부분 보면 전체를 봤을 때 110조 원이 나왔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충당금이 17조 원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쉽게도 파운드리가 여전히 이제 적자를 면면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파운드리에서도 또 많이 좀 이렇게 깎였고 그리고 이제 예상대로 이제 모바일 사업부, 그러니까 DX 사업부 역시도 안타깝게도 적자를 기록했다 해서 이런 것들 다 합치면 이게 결국 이제 오직 한 곳에서만 엄청난 영업이익을 갖다 기록했는데 그게 반도체 메모리 사업부죠. 메모리 사업부에서 110조 원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건 제가 어제 말씀드린 수치랑 맞다고 보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일단 숫자를 보자. 숫자가 이제 우리가 보통 컨센서스가 어저께 85조 원 아니었습니까? 85조 원에서 89조 원, 4조 원 정도 넘어간 것하고는 이제 우리는 만족 못한다. 이런 맥락에서 어저께 대규모 매도를 한 것이다. 그러면 결국 무엇입니까? 삼성전자를 갖다가 지금까지 주가를 갖다 견인했던 메모리 호황, 메모리 초과 수요, AI 혁명 이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왜냐하면 매출이 분기당 100조 원 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영업이익을 갖다 100조 원 넘긴다는 것은 대단한 수치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 여러 언론사 헤드라인 보면은 애플보다 많이 벌었다. 애플보다 많이 벌었지만 사실 외국인들 입장에서 난 모르겠고 나는 기분이 나쁘거나 나는 이쯤에서는 파는 것이 맞겠어 라는 맥락에서 외국인들이 대규모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훼손된 것이 없지만 아까 말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외국인들이 대규모 매도를 해서 그걸 갖다 떠받지 못한 우리나라의 개인들과 이제 기관들의 자금이 떠받지 못하기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주가 상승 끝났다 대 계속 간다입니다. 보니까는 이제 가지고 오신 블룸버그의 보도를 보니까 이번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사실은 중요한 지표로 주목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은 AI가 호황은 맞는데 뭐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반응을 좀 잘 중요한 지표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은? 이게 주가가 간다, 계속 간다를 판단할 때 꽤 많은 지표가 있습니다. 예. 뭐 실적이 있을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사실 요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가가 상승하는데도 이유가 많고 하락하는데도 이유가 많으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일 본질적인 건 결국 뭐 영업이익과 매출이죠. 그래서 두 가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면 주가는 가야 된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저께 우리만 이렇게 폭락한 것이 아니고 일본의 키옥시아도 폭락을 했어요. 일본의 맞아요. 키옥시아도 그 낸드 부분에서 이제 3위에 해당하는 기업인데 키옥시아도 무려 어저께 11% 폭락을 했습니다. 그럼 결국 무엇이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 어저께 삼성전자 수치를 보니까 외국인들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엄청난 그 내가 삼성전자를 계속 들고 있어야 될 정도로 이제 호실적은 아니었다라는 맥락에서 삼성전자 떨어지니까 한인수도 같이 떨어지고 키옥시아도 동반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이 하나의 차익 실현에 불과하고 전체적인 기조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지표가 무엇이냐면 오늘 새벽에 끝난 엔비디아 물론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난 이제 샌디스크 그다음에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 주는 다 떨어졌어요. 하지만 이제 엔비디아를 보면 엔비디아 오히려 0.7% 오늘 시장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무엇이냐? 차익 실현이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왜 덜 떨어졌냐? 만약에 AI 혁명이 이제는 꺾이고 더 이상의 어떤 성장을 갖다 기대할 수 없다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먼저 엄청나게 꺾여야 되지만 엔비디아는 사실 꺾이지 않았어요. 엔비디아는 아까 말씀드린 오늘 시장만 보더라도 0.7%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주가 그래도 그렇게 꺾이지 않고 횡보하고 있다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훼손됐다고 볼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모리주 전체적으로 꺾였는데 왜? 메모리주가 샌디스크 같은 경우는 올해만 하더라도 뭐 70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700% 올란 샌디스크 주주 입장에서는 뭔가 손이 근질근질해요. 아, 내가 더 팔아야 되나, 들고 있어야 되나, 불안하기도 하고 이런 맥락에서 삼성전자가 어저께 참 어처구니 없긴 하지만 인센티브를 4분기에 몰았다. 그건 저는 어제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110조 원 나왔을 테니까요. 그러면 사실은 더 올라갔겠지만 삼성전자가 인센티브를 다 분기마다 측정하는 바람에 어저께 거기에 만족하지 못한 외국인들이 팔았고 하이닉스도 팔았고 그리고 키옥시도 팔았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차익 실현이 어제 가장 강력한 동력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추세는 이제 여전히 계속 기조가 올라가는 것이고 이런 맥락에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갖다가 같이 바라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또 뭐 미국과 이란 간 이슈까지 있어서 사실 어제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만 놓고 본다면은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메모리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강력하다. 이 주가라는 것은 결국 실적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모두 다 앞으로 호실적은 예견돼 있습니다. 보니까는 내년에는 영업이익 500조 원대까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이 약간의 노이즈에 불과하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이런 뭐 장밋빛 전망도 있지만요. 결국에 주가는 조정을 받고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정에는 당연히 이유가 필요하겠죠. 이러한 조정도 여러분들 함께 염두에 두시고 이 조정이 어느 정도까지 길어질지 단기간에 마무리가 되고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노이즈가 계속해서 나오게 될지 이 부분은 함께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두 번째 뉴스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어요? 예, 블룸버그가 좀 우리의 또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가 이제 하이닉스 ADR 상장 아닙니까? ADR 상장 관련해서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될 그 요소가 좀 커질 수도 있고 뭐 커지지 않을 요소일 수도 있지만 확인해 볼 만한 말을 했습니다. 무슨 걸 얘기했냐면 ADR을 갖다가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데 SK 하이닉스라는 기업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이 하나의 기업을 두고 코스피에 상장하는 보통주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나스닥에 상장하는 ADR이 있습니다. 근데 두 종목에 대한 주가가 원론적으로는 같아야 하지만 그 블룸버그가 뭐라고 보도했냐면 비대칭성이 생기면서 그 미국에 있는 ADR이 한국에 있는 보통주보다 더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이제 그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이 기사를 가지고 오셨는데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고 보니까 블룸버그가 보도한 것도 UBS의 투자 의견을 인용해서 보도를 한 예, 거더라고요. UBS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SK 하이닉스 ADR을 매수하라 보니까 서울 상장, 서울 리스티드라고 표현을 했던데 이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은 매도하는 전략을 추천한다라는 요 의견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ADR 상장하기 위해서 미국 SEC에다가 제출한 서류가 있거든요. 그 서류를 보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한국에 있는 보통주를 미국에 있는 ADR로 전환하거나 거꾸로 뉴욕에 있는 ADR 갖다가 한국의 보통주 전환은 상호 전환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그 서류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제한을 둔다든지 문제를 삼지 않는다라고 이제 SEC의 이제 서류에 나와 있지만 블룸버그에서 말하는 거냐면 그건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추진하는 것이고 한국에 있는 이제 금융 당국이 한국에 있는 보통주를 ADR로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ADR을 갖다가 거꾸로 이제 한국에 있는 보통주로 넘어올 때는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고 거기서 이제 그 UBS가 찝었다고 이제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완벽하게 전환이 되지 않고 ADR을 갖다 보통주로 바꿀 때는 이제 뭔가 걸림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완벽하게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하게 봤을 때 프리미엄이 ADR에 뉴욕 나스닥에 있는 ADR에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ADR이 점점 더 비싸지고 한국에 있는 보통주는 그보다 뒤쳐서 가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ADR을 사면서 한국에 있는 보통주를 매도한 게 낫다라고 이제 블룸버그가 보도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그 다른 사례를 갖다가 외국인 사례로 같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가치 차이를 만드나라는 키워드입니다. 이게 일단은 말씀처럼 이게 교환이 안 되는 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결국에는 가치 차이가 나오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교환이 안 되는 게 100% 안 되는 게 아니고 교환이 되는데 약간 걸림돌을 준다는 것이고 이 부분에서도 또 하나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언제나 반면교사에서 삼는 TSMC를 보면 TSMC도 처음에 ADR을 갖다 상장을 했는데 상장할 때도 ADR 물량이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많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만에는 가권지수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TSMC 보통주보다는 뉴욕에 상장되어 있는 TSMC ADR이 물량이 적다 보니까 당연히 물량이 적은데 TSMC를 사고 싶어요. 그러면 물량이 적다 보니까 TSMC ADR이 가권지수에 상장된 보통주보다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량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초기에는 심지어 가권지수에 상장된 보통주보다도 TSMC ADR이 100% 정도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어쩔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무엇이냐? 대만도 역시 상호가 완벽하게 전환이 되지 않아요. 그건 일본어 대만 당국이 처음부터 정책적으로 이렇게 펼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만은 지금도 이제 TSMC ADR이 가권지수에는 보통주보다도 평균 16% 높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도 우리나라에도 우리는 이제 완벽하게 상호 전환을 갖다가 추진하지만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ADR이 보통주 넘어온 것은 약간의 어떤 시차 같은 걸 주기 때문에 수술 같은 걸 주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이 이제 대만의 가권지수 TSMC 보더라도 하이닉스의 이제 ADR이 우리나라의 그 하이닉스 보통주보다는 높게 이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마켓 시그널에 출연을 하셨던 몇몇 분께서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SK 하이닉스를 투자할 때 사실은 한국 증시에 상장된 주식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ADR을 매수해서 운용을 하는 게 사실 더 편하다. 그리고 그게 사실은 더 맞는 방법이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교환에 대한 이슈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렇게 되면은 보통주 한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SK 하이닉스가 ADR 상장으로 인해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뭐 이점 같은 거는 사실은 이제 없다고 봐야 될까? 어떻게 보세요? 예. 그 부분도 역시 TSMC 차트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단면만 보면 누가 맞는지 무엇이 맞는지 보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지만 시계열로 쭉 이렇게 데이터를 몰아놓은 것이 이제 차트 아닙니까? 지금 화면에 나온 것이 이제 TSMC의 가권지수 보통주의 이제 흐름이고 밑에 있는 것이 TSMC ADR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결국은 엎치락 뒤치락 하긴 하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전체를 봤을 때 똑같죠. 차트의 움직임이 완전히 동기화되어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TSMC의 그 파란 줄이 TSMC의 이제 가권지수 보통주 차트입니다. 보통주가 조금 더 수준이 높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결국은 아까 좀 전에 나온 질문할 수 있으나 TSMC 상황을 보거나 그 다음에 이게 하루 이틀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외환 거래를 자체를 갖다가 클로즈, 그러니까 폐쇄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한 사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이제 하이닉스 ADR을 상장했을 때 가장 우리가 노리는 이점이 무엇입니까? 마이크론과 동급 대우를 받는다. 그럼 마이크론이 이제 PER 10배를 받고 있는데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PER 10배 미만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3배 정도의 그 비율을 생각하면 40% 정도의 서름을 갖다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러면 사실은 ADR 상장에 큰 이점이 있는 것이고 결국 하루 이틀 정도의 어떤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ADR 상장 이점이 고스란히 우리나라 보통주에도 하이닉스 보통주에도 반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체적인 투자 의견은 이런 거였습니다. SK 하이닉스 ADR 상장을 하게 되면은 ADR의 주가가 조금 더 프리미엄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한국 시장에 상장된 SK 하이닉스는 완전히 딴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우려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과거의 데이터를 보고 TSMC를 봤을 때는 그러한 일은 사실 거의 없다. 이게 결국에는 같이 가는 겁니다. 주식 예탁 증서, 말 그대로 ADR이기 때문에 요 본주와 ADR의 주가는 약간의 괴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같이 갈 것이다라는 요 의견을 오늘 저희 히든글로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우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7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요 이슈들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얘기 오늘 좀 다양한 각도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 어제 삼성전자 실적 뭐 쭉 한번 복귀해 볼까요?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시장 컨센 영업이익 대비 저렇게 됐다. 성과급 충당금이 16에서 19조 원 정도, 대략 한 20조 정도를 맥스로 보더군요. 예. 실제 영업이익은 그렇게 되면 89.4조 플러스 16조 19조니까 105에서 108조, 110조, 그러니까 105조에서 110조 사이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달 말에 본 실적 나올 때 아마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장 컨센 영업이익은 75에서 84조 원 되고 그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좀 사실 이 부분이 별로 이렇게 얘기가 안 되는데요. 이게 얼마나 성장을 빠른 속도로 하고 있냐라는 부분입니다. 25년 2분기부터 해서 쭉 나오고 있죠. 작년 3분기가 전년 분기에 비해서 263%, 4분기는 65%. 그러던 게 올해 1분기부터 좀 이 수치가 좀 달라지죠. 133조 매출에 영업이익 57조. 그다음에 89조 영업이익. 이건 56% 성장. 지금 3분기는 100조가 120조 전후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여기서 또 이제 한 30% 정도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QOQ 대비,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 증감률은 줄죠.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영업이 절대 규모는 크게 좀 늘어나는 거고요. 이 차트 좀 보시면 알겠습니다. 이게 좀 둔화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금액도 좀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출보다는 영업이, 이게 매출 증가율이 조금 133조에서 170조, 40조 정도 늘어난 거 가지고 한 30% 정도밖에 안 늘어난 거죠. 전분기 대비. 그래서 오늘 월가에서 나온 얘기 중에서도 기대했던 것보다는 매출이 좀 그렇게 늘지 않았다. 메모리 가격이 뭐 상승세가 좀 둔화된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좀 일부 있긴 했었습니다.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의 배경은 뭐 단순히 이제 메모리 가격이 좋았다, 이제 이런 해석은 일반적이고요. 요 얘기를 좀 하는 걸 그래서 일부러 좀 가져왔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지금 2026년에 메모리 가격이 급등을 한 그 수혜를 지금 삼성전자가 톡톡히 보고 있는 거는 3년 전에 2013년에 역대 최고 수준의 시설 투자를 했던 게 지금 효과를 보는 거다라는 겁니다. 왜 2023년이 중요하냐? 그 당시에 14조 원의 적자를 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연간으로 14조 적자를 내는 시기에 48조, 물론 이 48조 투자라는 거, 2023년도에 투자라는 건 그 전년도에 결정이 된 거고, 그 전전년도에도 뭐 결정이 됐겠죠. 이거는 그 당해 년도긴 한데 사실은 이런 적자에 대한 부분도 그 전년도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하죠. 그러니까 적자가 예상이 되는 해에도 이렇게 대규모로 시설 투자를 했던 거. 그래서 평택의 P1, P3, 그다음에 P4 인프라 구축까지 했던 게 지금 여기서 좀 엄청나게 디램을 좀 만들어내는 게 좀 수익을 엄청나게 내고 있다. 지금 제일 밑에 칸에 보시는 것처럼 P1, P3 레거시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현재 디램 매출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지금 레거시 쪽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어쨌든 레거시 쪽에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여기가 이제 디램 매출의 50%를 담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른 데랑 좀 비교를 좀 요게 아닌데 요 표들이 좀 준비가 안 된 모양이군요. 예. 어제 뭐 또 이 얘기도 되게 있었습니다만 사실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묻혀버렸는데요. 영업이익 측면에서 이제 엔비디아를 치고 세계 1위가 됐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좀 퇴색이 된 하루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간이 짧으니까 빨리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제 주가를 흔들었던 게 뭘까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하고 잠시 후에 이제 모건스탠리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부터 좀 보면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시장이 오징어 게임이 될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러니까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단어, 이거에 상당히 좀 시장에서 좀 공감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약간 역설적이 된 거죠. 우리나라의 컨텐츠를 글로벌하게 이렇게 각인시켰던 게 오징어 게임이었는데 거꾸로 이 오징어 게임처럼, 그러니까 비극적인 내용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한국 시장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되게 상징적인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에는 한국 증시가 최근 1년간 165%가 올라서 최근 세계 1위의 수익률이다. 그런데 상반기만 해도 코스피 VI, 즉 변동성 완화 장치 요거 발동이 29,000여 회로 역대 최대였다. 2020년 상반기에 24,000회, 2020년 상반기라는 건 팬데믹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24,000회였는데 이미 그때에 비해서 5,000회 이상 더 이 VI 발동이 좀 늘어났다.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 이런 얘기가 좀 될 것 같고 하루 일중 변동률이 3.3%인데 이게 외환위기 최대인데요. 이게 6월 달 이후로는 3.3%는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못해도 6% 전후 정도. 그 정도로 일중 변동률 하루 동안의 변동률이 좀 커졌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이제 이유로 다일종목 레버리지 대규모 그러니까 다일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노출이 그만큼 크다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과열된 시장 그에 따른 변동성 급증 레버리지 투기 확산 투자죠. 예, 투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 시장을 좀 월스트리트저널의 이제 표현대로라면 오징어 게임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나중에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제시를 한 거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 시장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좀 내고 있습니다. 예, 과열된 거 맞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왜 이렇게 한국 시장이 과열되고 있고 한국 시장이 왜 세계 1위 수익률을 기록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한국 시장이 갑자기 작년에 64%, 올해 165% 이렇게 갑자기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펀더멘탈에 근거한 거 아닌가요? 물론 그게 반도체에 집중된 건 사실이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없고 단순히 그냥 수치가 많이 올랐다,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만 접근하는 거. 이거는 좀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실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가 조금 항상 뭐 늘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좋게만 볼 수 있는 기사가 있는 것만은 아니긴 합니다만 균형이 조금 결여된 그런 기사가 아닌가. 기자 생활을 나름 한 5년 이상 한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에서 종합적으로 다룬 거라기보다는 좀 일부에 좀 굉장히 튀는 부분들만 이렇게 좀 따로 모아서 뭐 악의적이라는 표현까지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좀 부정적인 쪽만 부각한 그런 기사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 리포트도 좀 보죠.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월 고점 대비 14%가 떨어졌다. 그 떨어진 이유를 생각해 보면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가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된 거겠죠. 그다음에 국제 유가가 좀 하락을 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주가 다른 업종으로 자금을 반도체가 너무 올라서 반도체 쪽에 집중돼 있던 자금들, 쏠렸던 자금들이 좀 다른 업종으로 좀 이동할 만한 그런 유인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고. 빅테크들이 대규모 AI 투자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미확보된 부분이 여전히 우려다. 빅테크의 주가가 안정화되는 것도 반도체 조정이 예상이 된다. 예,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반도체에 너무 쏠려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반도체 너무 쏠려 있었고 최근에 이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락을 비롯한 이런 어떤 흐름들은 최근에 반도체 지수의 약세 오늘도 좀 많이 떨어졌죠. 물론 좀 막판에 좀 반등을 좀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그 이유는 결국은 너무 쏠려있던 부분이 좀 이제 우려가 좀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다른 쪽으로 시장에서 이제 과도한 부담이 다른 쪽으로 좀 자금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서 이제 모건 스탠리가 제기한 문제들, 뭐 빅테크의 수익성 문제, 반도체주들의 단기 급등의 문제들. 그 다음에 가격이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오른 데 따른 부담들을 지금 뭐 애플을 비롯해서 이런 반도체 수요처들이 좀 느끼고 있다 이런 부분들의 얘기를 좀 했는데요. 새로운 얘기들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와 마찬가지로 모건 스탠리도 어제 사실 이게 일부 언론에서는 저승사자가 돌아왔다 뭐 이런 식의 표현까지 쓰는데요. 내용이 좀 그렇게요. 썩 새로운 내용은 좀 없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어제 또 나왔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리포트 내용도 좀 함께 좀 볼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내용은 반대죠. 반도체 여름 조정, 가을 반등 이런 공식이 있다라는 얘기고 메모리 지금 PER이 선행 PER 기준으로 10배 수준밖에 안 된다. 밸류에이션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글로벌 클라우드 AI 캐펙스가 2027년에 내년이죠. 1조 5천억 달러로 올해 대비해서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중국의 오픈소스 AI 모델을 부상하는 게 이게 AI 활용의 연산 수요가 오히려 확장되는 거다. 제본스 역설을 이제 의미하는 바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쭉 늘어난다는 거고. 예, 이거는 물론 특히 이제 이게 핵심인데요. AI 캐펙스가 더 늘어날 거다. 올해보다 50%. 이거는 아마 이번 달 말에 나오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때 구체적으로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때 만약에 앞서 이제 모건 스탠리의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자본 지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둔화된다든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런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어떤 자본 지출 그런 내역 또는 가이던스가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급락을 더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여전히 캐펙스 투자를 내년에도 많이 하겠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아마 뭐 가을까지 가기 전에 그동안에 단기 급락을 또 했기 때문에 또 반등을 할 겁니다. 물론 그 반등이 또 뭐 30%, 40%, 50% 이렇게 갈지 그거는 또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AI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좀 얘기가 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한 1분밖에 안 남은데 짧게 좀 바로바로 가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3대 핵심 논쟁 이 얘기를 좀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면 우려는 뭐냐면 메타 얘기, 이게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고 근데 그에 대한 반론은 자본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겠다는 건데 왜 이걸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석하느냐. 과잉, 컴퓨팅 자원이 남는 거로 해석하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핵심 변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빅테크들의 실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이건 저도 되게 궁금했던 내용을 이제 다루던데요. 이 다음 장이 이제 LTE와 관련된 건데 LTE 체결을 했는데 왜 효과가 없냐라는 부분에 대한 게 이제 경험적 불신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게 LTE라는 게 새로운 게 아니고 예전에도 있었던 거다. 그래서 이번에도 LTE를 뭐 3에서 5년 이제 마이크론이 했다고 그러는데 글쎄 모르겠다. 우리는 별로 신뢰 안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거에 부정적인 경험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트라우마죠, 결국은. 예측의 불확실성. 계속 메모리 가격이 오르겠어라는 그런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구조적 차이점. 과거의 LTE 계약과 현재 LTE 계약은 다르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역시 트라우마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로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또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메모리 사이클 정점에 대한 얘기인데요. 모멘텀이 둔화됐다라는 부분에 대한 거. 가격 상승률, 재고 수준, 실적 조정폭의 정점이 도달했을 때는 이제 주가 모멘텀이 약화된다는 얘기인데 현재 이 가격 상승률이 그래서 좀 이슈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냐라는 부분들. 그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어쨌든 한번 조정이 있고 좀 쉬어갈 필요는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5월 이후에 월가에서만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가 38%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올해 전체로 70%가 올랐는데 그의 거의 대부분이 58%가 올랐습니다. 3분의 2가 최근 한 2달 사이에 올랐던 거거든요. 미국에서 어떻게 2달 사이에 50%가 넘는 주가 상승이 이렇게 쉽게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부담스러워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포지션 과밀화 해소, 쏠림이죠. 너무 쏠렸기 때문에 이게 좀 분산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종합적인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 가격 상승률이 둔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는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수요가 과연 그렇게 둔화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AI 서버단의 공급 쇼티지가 나오고 있는 거지만 이제 2, 3년 뒤에 자율주행이라든가 휴머노이드 로봇 쪽이라든가 뭐 좀 더 나아가서는 우주 쪽에서 이제 이 반도체 수요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AI 서버단의 수요가 어느 정도 정점이 도달했다는 건 가지고 반도체 쪽에 메모리 섹터에 어떤 그 정점이 됐다 이렇게만 딱 재단에서 얘기하기에는 글쎄요 너무 좀 이르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안보 행보가 다시 글로벌 시장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와 나토 정상회의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동맹 전략과 최근의 투자 행보까지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오늘 하나씩 긴급 점검을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봉영식 개건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재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 원유 제재 면제를 철회했는데 또 장 마감 후에 속보가 전해졌죠. 이란 대상 공습 소식까지 전해졌는데 좀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그 60일 동안에 이제 양해각서 휴전 양해각서를 체결했죠. 미국과 네. 이란이. 그 중에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란은 페르시아만 및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업역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한다. 그 대가로 이제 미국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이제 처리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런 상황에서도 몇몇 상선에 대해서 그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란이 지정한 그런 지역에서의 안전 항행 수칙을 어겼다는 것이고 네. 아마 이런 부분은 이란 측에서 휴전 양해각서 체결 후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이란이 계속 행사하겠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서 이란은 오만과 함께 통행료를 부과하겠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어떤 강경 행동이라고 보이는데 이란 측에서는 이것이 어떤 이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행동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계속 항의를 했고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에 대한 이딴 피격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강경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나는 미국 재무부의 해외자산 통제실이 이런 상황에서는 이란산 원유와 석유화학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허용했던 일반 면허 X를 계속 유지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폐기 선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일반 면허 X를 폐기하는 대신에 일반 면허 X1을 새로 발급하면서 8월 21일까지 원래는 60일간 이란의 에너지 수출기를 열어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이란이 MOU를 위반하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철수를 위한 거래 정리 시간을 주겠다는 조치를 취했고 그렇군요. 군사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중부 사령부가 이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공습을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그런 면으로 보나 군사적인 면으로 보나 이란 측에서 그 MOU의 가장 중요한 조항 중에 하나인 페르시아만인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상업용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지 않는다면은 미국 측에서도 이란에 주었던 이런 제재 면제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 입장에서는 가장 궁금한 게 이제 국제 유가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라는 부분일 텐데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하지만 이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런 그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실을 통한 조치를 취하면서도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 미국 협상단은 최종 합의를 향해 계속 선의를 갖고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추가했습니다. 그 말은 네. 이 상황이 장기화되거나 악화되는 것을 미국 측도 원하지 않는다. 이란 측에서 책임 있는 행동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언제든지 다시 이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항행의 대가로서 미국도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 철회를 제기할 의사가 있다는 걸 밝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란 측에 달려 있습니다. 선택은. 네. 하지만 이란 측에서도 애써 마련한 이런 MOU가 와해되는 것은 바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란 측에서도 어떤 다른 행동이 보여질 것으로 보이고 국제 유가도 타격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우려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절제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상당히 이런 희망적인 관측에 중심을 둔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키를 이란 측에서 쥐고 있는 가운데 국제유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편 또 어제 나토 정상회의가 개막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동맹국들에게 국방비 청구서를 이제 직접 들이밀면서 좀 압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핵심 의제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도 여쭤볼게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가 2번이었죠. 네. 재선된 대통령이니까 나는 비즈니스 방식을 고수하겠다. 나토 유럽 회원국의 무임 승차를 언제까지 좌시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계속해왔고 6차례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런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 주제가 반복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럽 나토 회원국들이 GDP 대비 적어도 5% 국방 예산, 즉 나토 지원금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런 미국의 압박에 대해서 러시아와 인접한 국가들은 긍정적으로 이제 반응을 해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 2월부터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토의 전투 태세 그리고 국방에 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이제 공감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폴란드,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는 국방비 증가의 속도를 내왔는데 특히 폴란드는 이미 작년에 GDP 대비 4.3%까지 국방비 지출을 네. 올렸거든요. 근데 모든 나라가 러시아 위협에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내부적으로 누적된 재정 적자 문제가 있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국방비 증액에 선뜻 나설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아마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이 유럽 정상들 간에서 이제 첨예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이제 독일이 작년 대비해서 국방 예산안을 내년에 3.3% 증액하기로 이제 결의를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모습은 미국의 압박에 나토 회원국들이 순응하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비단 미국의 압박에 순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러시아의 군사 위협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존하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나토 유럽 회원국도 우리가 국방 예산을 증가하고 재래식 무기를 더 개발함으로써 유럽의 안보는 유럽 국가가 책임진다는 네. 그런 조건을 성숙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추세는 우리 방산 관련된 기업들도 계속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단지 문제가 있다면 유럽 나토 회원국들이 이런 자강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이라든지 전략적인 협력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지만 또 미국식으로 나토의 무기 생산과 구입은 나토 유럽 국가들에게 우선권을 준다. 이런 또 공감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조치가 계속된다면 뭐 이번에 이제 캐나다의 잠수함 개발에 대해서 우리 하나오션이 진출했습니다만 캐나다는 이제 독일 쪽 손을 들어줬지 네네. 않습니까? 그 이유도 한국 측의 이런 기술력 같은 것은 높이 평가하지만 결국에는 나토 잠수함 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독일 측과 캐나다가 나토 회원국이지 않습니까? 네. 협력을 하는 것이 맞다는 이제 전략적인 판단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한국 방산 기업들의 나토 방산 시장 진출에 대해서 어떤 문을 닫아놓는 그런 유럽 나토 회원국들의 미국식 유럽산 무기 생산, 유럽산 무기 구매를 고집하는 입장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미국과 나토 간에 앞으로 미국산 무기의 유럽 국가들의 구매가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가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이런 식으로 유럽 국가들이 자기네들끼리 생산하고 자기네들끼리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미국산 무기의 구매에 대해서 좀 더 압박을 가한다면은 우리 방산 산업도 이런 추세에 편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모든 국가의 무기를 품질과 필요성에 따라서 구매하겠다는 원칙으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유럽 나토 국가들이 유럽 자체의 자강 그리고 유럽 자체의 방산 무기 개발과 소요를 고집한다면 한국 방산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데는 아무래도 계속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또 단순한 방위비 부담금을 얼마를 더 내느냐의 문제를 넘어서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돈을 넘어서 동맹국들에게 뭐 정치적, 경제적 충성심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임승차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계속 고려를 했거든요. 그것을 이야기해서 유럽 국가들이 사실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유럽은 당분간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네. 하지만 그 시간을 벌면서 유럽이 자강의 자세와 조건을 갖춰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계속 가져왔습니다. 미국 대사인 위테커 대사가 이야기한 것이 지난 한 해 2025년 동안에 유럽 나토 회원국들이 약 1,200억 달러, 한화로는 약 183조 원에 달하는 국방비를 투입하고 이 중에 절반을 미국산 국방 장비 구매에 투입했다. 이것에 대해 좋은 출발이라고 했지만 이것을 더 계속하고 확대해야 된다는 입장을 트럼프 행정부는 고수하고 있죠. 네. 이것에 따라서 소위 나토 유럽 회원국들의 충성심을 평가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나토 유럽 회원국들은 이렇게 비즈니스식의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나토가 진정한 강경 군사 동맹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이제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결국에는 미국산 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유럽 국가들이 차츰 줄이면서 자체 생산하는 무기 플러스 제3의 구매처, 한국, 일본 등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보일 네. 것인가가 이런 나토 동맹 체제에서의 무기 투자와 구매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 한 가지 좀 현실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는 유럽 나토 회원국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네.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서방 국가가 주도한 대러 경제 제재에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러시아산 방공 체계까지 도입해서 소위 나토의 문제아라고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F-35 최첨단 신세대 전투기를 튀르키예에 판매하는 계획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란 전쟁이 이제 휴전 상태에 들어왔기 때문에 튀르키예가 나토 회원국 중에서는 두 번째로 대규모의 군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중요한 동맹국이자 중요한 무기 판매 시장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만 허용했던 F-35 전투기를 튀르키예의 개발을 허용하고 판매하겠다는 입장을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본다면 이제 예전과 같은 이제 글로벌 안보 체제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그런 가능성이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었고 이제 안보 분야의 이야기를 저희가 짚어봤는데 통상 분야에서도 돌발 변수가 하나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쿠팡 주식을 지속적으로 거래한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요. 때 맞춰서 또 미 하원에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 공격하고 있다는 보고서까지 나왔죠.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 이재명 정부가 네. 소위 쿠팡이 만들어놓은 덫에 걸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 소비자들의 개인 정보가 함부로 유출됐다는 것에 대해서 네. 책임 있는 정부로서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대통령과 국무총리 선에서 뭐 이런 기업이 파산하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발언을 한 것이 미국 국내 정치계에서는 쿠팡의 로비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소재로 계속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또 쿠팡의 로저스 회장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했을 때 이것이 객관적인 검증의 자리라는 인상을 주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증인으로 나왔던 그 피해 가족이 회장에 대해서 쌍욕을 하는 모습이 그냥 보도가 되었고 네. 또 그 청문회 의장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달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 측의 입장만을 이야기한다면 네. 이것이 정말 공정한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이런 조사가 아니다. 벌써 결론이 주어져 있다. 더군다나 그 쿠팡에 대해서는 대규모의 이제 과징금이 부과됐지 않습니까? 개인정보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사실 비슷한 경우인 SK텔레콤이라든지 롯데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이것이 정부 입장에서는 정당하고 공정한 조치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네. 미국의 이제 그 의회 로비라든지
또 백악관 내에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국과의 외교를 책임지고 있는 그 국무부 차관이라든지 제임스 그리어 무역 대표부도 쿠팡의 주식을 가지고 투자했다는 사실을 본다면 그 투자 규모가 작을지라도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를 미국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데 어떻게 공정한 대우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를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돼버렸습니다. 따라서 쿠팡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의 갈등을 적절히 또 신속히 해소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합의한 팩트시트에는 핵 잠수함 개발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전자권 환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도 있는데 만약에 쿠팡의 이 문제가 계속 지속이 되고 미국 내에서 기업들이 한국 정부가 팩트시트에서 보장을 했던 한국 내에서 미국 기업의 공정한 대우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계속한다면 네. 트럼프 행정부는 쿠팡 문제를 그 확대 해석을 해서 한국 정부가 팩트시트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다른 이슈에 대해서 미국의 협조를 좀 중단하겠다라든지 다시 생각해 보겠다는 레버리지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주도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규모 국내 투자를 지금 실행할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잠깐 기다려봐라. 왜 우리에게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돈이 있는데 왜 미국에 투자를 안 하고 국내만 투자하는 거 항의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 정부에게서는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쿠팡은 작은 기업의 작은 이슈라고 볼 수도 있지만 공정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선의를 가지고만 할 것이 아니라 좋은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계속 장기화되는 것은 결코 한미 관계, 또 네. 한국의 안보 문제나 경제 이익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안보 전략부터 투자 행보까지 시장에 영향을 줄 다양한 변수들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봉영식 연세대학교 개건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장 개장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애프터마켓의 시그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현아연 캐스터와 만나보시죠. 네, 애프터마켓 시그널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간밤 미증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AI 반도체 투심이 악화된 영향인데요. 8개 기술주 애프터마켓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외가에서는 애플과 테슬라 제외하고 모두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마이크론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마이크론 삼성전자의 영향받아서 장중에 4%까지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글로벌 업체들이 이 반도체 메모리단에 언제까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제시가 된 겁니다. 그럼에도 JP 모건에서는 이럴 때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투자 기관들에서는 분위기가 엇갈렸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미 이러한 부분들이 이 매수 기회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상승은 제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도 1%대 하락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테슬라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장중에서는 4%까지 밀리는 모습이었죠. 이 스페이스 X와의 합병 가능성에 대해서 RBC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 475달러에서 500달러 선까지 올려잡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와 시선이 함께 제시가 되면서 장중에 밀렸는데요. 현재는 0.29%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404달러 선까지 올라서는 모습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0.02% 현재 빠지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그래도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비용 절감을 위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외부의 AI 모델들을 이제 사용하지 않고 자체 개발한 MAI로 사용을 전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승했지만 현재는 소폭 빠지면서 388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유가 흐름이 다시 상승세로 접어들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이 되기 시작한 건데요.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이 유조선을 다시 한번 피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은 이란산 원유 판매를 다시 허용을 철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72달러 선까지 다시 올라서는 모습인데요. 금 가격은 현재 소폭 빠지면서 401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국내 주요 지표들 현재는 엇갈리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시장은 2%대 하락세 보이면서 1,200포인트 선에 거래 마감했는데요. EW와의 한국 ETF는 간밤에는 4%대까지 밀렸습니다만 현재 시외가에서 0.07% 소폭 상승으로 전환됐습니다. 181달러 선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삼성전자의 영향, 이 실적 발표 영향 받아가면서 하락했습니다. 다만 장중에 7%대까지 밀렸던 게 낙폭을 축소하면서 4% 하락으로 그쳤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12,300포인트 선에 거래됐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0.03% 소폭 현재 내렸습니다. 1,513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 주요 지표들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아침부터 비가 좀 강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전국에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는데요. 출근길 안전 유의하시고 오늘도 이어지는 마켓나우 1부에서 투자 전략도 잘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